사법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그동안 모은 자료를 한번 정리 리뷰를 해봅니다. 그 사법개혁 문제 왜 물도가 되었나? 한명수 총리 사건입니다. 2011년도에 1심에서 무죄 나왔을 적에는 뭐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는데 2심에서 유죄 나오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2015년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8대5로 상고심이 확정이 되면서 뇌물 8억 3천만 원인가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수 의견도 3억 뇌물을 인정했다길래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20년도 한만호 옥중 수기가 나오고 뉴스타파 뉴스를 보고 김기석 씨 무죄 책을 읽으면서 전부 다 모함이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 모해 의증 탐사 보도까지 이어지는데 2021년도 3월 23일 공소시효로다가 이마저도 무산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결단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를 다 한번 이해해 보려고 제가 굉장히 한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명수 총리님의 이제 책이 나왔고 그간의 과정을 쭉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 그 자세하게 이러한 내용도 알 수 있을 뿐더러 제일 중요한 것은 모해 의증한 사람이 또 한 모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년 징역 금융 사기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협조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고소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모해 의증이 무산이 됐고 한만호 씨는 한신공영 대표였었습니다. 90년대 그 건설을 많이 했던. 그러나 이 사건으로다가 다시 위증죄로다 다시 2017년도에 가서 징역 2년을 삽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어머니와 동생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정말 그 뉴스타파를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이 왜 뭐가 문제 있을까? 검찰 당연히 표적 수사, 타건 압박 수사, 모해 의증 다 문제죠. 그래서 검찰의 개혁은 저는 일단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또 공소유지도 변호사가 하네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 수사 관리하는 주체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 의도적인 그 내용이 관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 스타일입니다. 우리나라 또 검찰 영장 단일주의가 있는데 1962년도 박정희가 헌법에다 집어넣은 사항이에요. 이게 아직까지도 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 법원과 검찰 두 군데 전부 다 독재가 가능하도록 검찰은 검찰총장 하나만 쥐고 흔들면 되고 법원은 대법원장 하나만 쥐고 흔들면 되는 그런 스타일로다가 대한민국이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이 공판 중심주의가 아니고가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이것도 이제 3년 전에 이제는 법적으로 다 이제 못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대법원 소부 사임 판사 합의제가 있는데 대법원장 직권으로다가 전원 합의체로 돌릴 수가 있어요. 전원 합의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영상 끄트머리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배심제는 미국 같은 게 12명이 전원 합의 방식이고 영국에는 12명 중 10명의 합의 기준으로다가 낮췄습니다. 물론 영국에서도 사형 같은 경우는 12명이 다 합의하게끔 돼 있죠. 배심제 도입이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참 1987년도 헌법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배심제 도입을 차단시킨 내용.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까지 이런 사건도 선별해서 심사해가지고 너무 잘못된 게 있으면은 다시 고치도록 하는 방식인데, 사실 그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말만 연방 대법원이지 헌법재판소 스타일의 운영이에요. 미국은 각 주의 주별로 대법원이 있고 또 연방 법원이 있는데, 연방 대법원은 그 사건들 중 올라오는 사건 뭐 2만 건이 올라온다 합니다. 그 중에 한 80건 자기네가 소화할 수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아예 굉장히 자세하게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다른 나라 선진국의 헌법재판소하고 똑같은 기능이다 라는 것이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상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 딱 세 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영장 단일주의를 바꿔서 수사와 기소, 수사 주체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시지 어느 누가 영장을 제출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영장 단일주의를 고쳐야 되고, 배심제 도입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자격을 개방해서 재판소원도 받아들여야지 이런 법률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1987년도에 이거 헌법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 자격도 고쳐야 되고, 이제는 그 이렇게 재판 소원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미국의 헌법 배심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권리장전 1989년도에 만든 헌법에 권리장전 10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대배심, 그러니까는 수사 기소 단계부터 배심원들이 이제 그 관여할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심판, 배심에 의한 재판이 원칙이고, 더욱이 민사재판, 그 당시 $20에도 배심에 의한 한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고,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결국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배심제나 참심제를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일본도 2009년도인가 7년도인가부터 참심제 일종인 재판원 제도를 하고 있고요. 모든 나라가 배심제 아니면 참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두 나라, 네덜란드하고 한국만 빠져 있어요. 네덜란드는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간편화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는 또 통상국가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법률보다는 조약을 우선시한다라는 헌법이 있을 정도로다가 법률 시장을 외부에 이제 개방해 놨는데, 그러니까는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재판할 수 있는 제도다 보니까 국내에 배심원을 이용하는 것이 도리어 더 국수주의적일 수 있다 해가지고 아예 배심제를 빼고 그 외국에 그 오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배심제를 영리 목적상 안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독재 스타일로 굳어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것을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김웅, 문제가 많은 이제 국회의원이죠. 검사의 전 책에도 써 있습니다. 재판 소원이 빠지게 된 것은 이게 1987년도 만들 적에 국민들이 권리를 내다봐야 당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판사 선출까지도 하며 배심제까지 해서 이렇게 사법부를 국민들이 지배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것도 책에다 써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본인도 이렇게 책에 고백해 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이 책에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한 단체로 되어 있는지 법관 면책 특례 판결도 있고요. 독일은 헌법재판소의 90%가 재판소원이라고 합니다. 각주의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검토해서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상회할 정도로다가 고친다고 합니다. 판사도 형사처벌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202조하고 형사소 308조에 법관의 자유신임주의, 이거 굉장히 문제인 겁니다. 너무나 판사한테 많은 걸 권한을 주고 있어요. 불필요한, 그러니까 또 정보 비공개, 상소 취지 판결이로 생략하는 판결문 양산, 그 양심에 의한 판단한다 한다. 이것은 법원에 전도된 해석.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부속된다 라고 딱 이 두 가지만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골라봤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수사권 조정,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돼 있어요. 알박기 돼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요. 검찰의 전관 예우 중에 이 권한이 제일 힘이 쓰고 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변호사를 살 적에 일단 구속으로만 면하려고 이거 누구냐,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영장. 이거는 저기 학계에서도 영장 청구권을 헌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아주 또 그냥, 이거는 도리어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서 이것은 기본권에 침해된다 해서 이것을 헌법 조항에 있지만 법률 만드는 것을 허용해도 되는데 굳이 학계에서는 헌법을 고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수사 기소 분리하더라도 이 금융 이런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전문가 조사 이렇게 수사청을 만들어야 된다. 수사 기소 분리는 뭐 김성호 전 법무장관, 유승민, 곽상도 다 자기네들 공약에 얘기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장 주책, 권료 확대, 그러니까는 영장의 그 검찰 단일화 이것을 폐지하고 재판 청구권 강화, 이것도 이제는 배심제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배경을 열도록 했는데 재판소원에 대한 기능 추가가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각도로 왜 그런가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없는지 이것을 아직 궁금증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 책에 김두일 씨가 이제 중국을 오가면서 하는 IT 사업가죠. 이 부분 책에 우리나라 검찰이 왜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갖게 됐는가에 대한 역사적 내용이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 치안유지법이 우리나라 48년도에 국가보안법으로 부활했는데 54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형사소송법을 만들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일제에 만드는 기소 편의주의 이런 방식으로다가 해놨는데, 그러면 54년도에 만들 적에도 굉장히 검찰의 권한을 다 몰아주는 형식으로다가 했어요. 독점적 영장 청구권,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무제한 직접 수사, 총괄적 수사 지휘권, 이게 다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사 수사한 거 있죠. 내사, 인지 수사. 이것도 인지 수사해서 결론을 내렸으면은 기소를 안 했더라도 그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통보 안 하고 있어요. 결국 불법 사찰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때 유산이라는 거. 임수빈 전 담당 검사분이 쓰신 책이에요. 여기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불법, 표적, 사건 압박사, 심야조사, 피의사실 공표, 공소권 남용, 기소유예 처분 기준이 없다, 공판시 능 증거 누락. 이게 정말 굉장히 악의적인 거죠. 이런 사례를 쭉 이 책에 써놨고요. 경찰 지배하는 방식, 굉장히 많은 것을 경찰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또 이제 젊은 변호사님 김남희님이 쓴 책인데요. 나경원 씨 남편도 옛날 검사한테 고발 사주 했는데 이제 이거 무혐의로 끝났고요. 정봉주 씨 이것도 진짜 BBK 발표한 거로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이것도 문제 있죠. 노회찬 씨 이거 면책 특권인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가지고 통신보호 비밀보호법으로 다 집행유예를 때려서 의원직 박탈을 시켰죠.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서기호 판사 재임 탈락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법부의 그 내용을 비판합니다. 그 이전은 뭐 전관예우가 뭐 드러난 게 없는 것처럼 하지만 통계로 보여져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은 심리 불속행 기각률이 보통 거에 현저히 4분의 1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한테 3심까지 올라가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대법관 출신은 전관예우의 파워가 굉장히 세죠. 그리고 로스쿨 낭인 시스템 이거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률을 다 제한하는 것은 독일 같은 경우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우연 심판 소송해야 돼요. 이제는 로스쿨에 이게 합격 비율로 다 뽑는 게 아니고 자격심의 시험화 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양승태 사법농단 뭐 많이들 알고 있죠.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긴급조치 피해 관련 재판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로다가 기각을 했어요.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긴급조치가 분명히 헌법에 위헌 관련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그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까지 재판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재판소는 안 받는 것이 이렇게 문제라는 것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 수 있고요. 뭐 과거사 소멸시효 바꿔가지고 배상 못 받게 한 거, 그다음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뭡니까? KTX 승무원 그거 1심, 2심 다 이렇게 보상받겠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다른 자료 하나 더 붙여가지고 저기 해. 이거 저기 뭐 재판 거래한 그 자기네 그 서식 증거가 있어요. 여기다 한번 다음 페이지에 그 붙여야 되겠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도 최고 재판수가 15명이에요. 1년에 뭐 10,000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날림처리죠.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자기네들도 고치려고 했는데 상고법원 추진했는데 양승태가 추진한 게 이거죠. 근데 일본은 또 헌법재판소도 없어요. 헌법재판 기능을 최고재판소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1만 건 법률도 처리해야 되고 이건 일본의 사법 체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우리나라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일본은 재판원제도를 도입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재판을 참심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보다 난데 여기는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에 대한 헌법 기능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 그래서 일본도 진짜 사법제도가 후진적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대법원의 문제를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되는 거. 저는 일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제명해서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으로다가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러다 보니까 법관들이 대법원장 밑에 다 줄 서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까지 해야 이 판사로서의 어떤 큰 그 권한이고 법조인으로서의 큰 위치이고 나와서도 그 전권예우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10,000건 이상을 저기 대법원 소급해서 사인 재판관이 3시간에 100건 정도 처리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날림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을 보니까 많은 거예요.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그만치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왜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알고 나니까 정말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예요. 예?
미국 연방대법원 실질적인 헌법재판소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예 종신제입니다.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그 연간 10,000건 정도가 올라오는데 그중에 80건 정도만 심판하고 구술, 진술, 질의응답 아주 실질적으로다가 공판 중심주의로다가 재판을 해요. 대법원에서도. 연방 대법원 연봉이 20만 달러. 우리 돈은 2억이지 않습니까? 미국 판사들은 연봉에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수직적인 어떠한 그 관계도 없고, 저 사법부 행정도 간소하고 일부는 행정부에서 담당해서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원 행정처 같은 이런 그러한 악용 사례가 없고, 재판관들이 서로 수평한,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 연방대법원 위헌 심사 기준인데 그냥 뭐 간단히 보면은 차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규제 차별의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아주 그냥 심플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한다. 이제 검찰 개혁반 여러 가지 많이 써놨는데요. 딱 2개 제일 중요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 영장 단일주의 폐지. 사법부 개혁,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추가, 배심제 도입. 나머지는 다 이제 부차적인 겁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저는 요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한명숙 총리님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8대5로다 징역 2년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전원 합의체로서 과반수로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데 미국으로 따지면 배심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배심제에 통과한 무죄는 검찰의 항고가 금지됩니다. 결국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유죄 판결일 경우나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플리바게닝에 의한 재판만 대법원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는 유죄로 올라온 사건을 절반으로다가 무죄로 할 것이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방식이지, 우리나라 같이 무죄로 올라온 것을 절반에다 유죄로 때리는 이렇게 악용하는 방식으로다가 변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전원 합의체는 형사사건의 국관에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유죄로 올라온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하는데 절반가량이 난 그래도 무죄로 가고 싶다 하면은 무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심 무죄, 2심 무죄 계속 검찰이 항고해가지고 대법원 가가지고 절반에 찬성하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악용하는 거예요. 왜? 배심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진적인 사법체는 어떤 모습일까? 수사 기소 분리 당연, 수사청 전문, 기소청 독립, 공소유지도 변호사한테 업무 분화, 재판은 공판 중심주의, 배심제 적용, 3심 최종심도 변론 공판. 이건 대법관 증설과 법원의 정년 연장보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걸 확대해줘야 돼요. 헌법재판소의 판사 다양화, 법률가가 아닌 학자도 들어가게 해서 재판 소원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유독 같은 경우는 국제인권위원회가 있어서 자기 나라 헌법재판소의 판사를 또 여기다 또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받습니다. 이게 선진적인 사법체계예요. 정리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영장 단일주의 개헌을 요하고, 그 다음에 개헌하기 전에도 일단 수사 기소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해서 수사청에서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하고 개헌을 한 다음에 마무리 지음되고, 배심제 도입은 개헌사, 헌법재판관 재판관 자격 학자한테 개방하고 재판 소원 받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한 30분 정도 이내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24분 걸렸네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국으로다 우리가 노력해서 가봅시다.